금요일 2부 신삼변시대 오늘도 연문지 세 사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양재리입니다. 지변이래. 여기 아니었어요? 자리 원래? 왼쪽 아니었어요? 저쪽에 가까이 가기 싫어서. 그죠? 나 그런 거 같아가지고 왜 지난주에 넓어, 이쪽에 넓어. 앉았거든. 그죠? 예.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계속 이쪽에 앉아요. 이해는 해 저도. 네. 아니, 원래 맨날 이렇게 앉았어요. 나 맨날 여기 혼자 앉고. 아, 진짜요? 지난주에 이쪽에 앉으셨어요. 아 정말요? 네. 아니 나는 이해가 가가지고 이해는 그냥. 가죠. 이해가 가서 나는 안 앉지. 내가 그런 왜 거예요. 앉아? 네. 한치의 망설임도 절로 가더라고. 여기도 비어 있는데. 나 정말. 자, 근데 이게 저희가 좀 웃긴 했지만 이거 오늘 첫 사건. 캄보디아 푸놈펜 한 웅덩이에서 인플루언서, BJ 아영이라는 인플루언서가 숨진 채 발견됐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난 6일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 인근 칸달주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마을 웅덩이에서 붉은 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돗자리라고 했다가 그 현지에서 쓰는 뭔가 침구류인 것 같아요. 네. 붉은 천에 쌓인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신원이 한국인 여성 BJ 아영으로 밝혀졌어요. 이 어떤 사람입니까? BJ 아영은? 이분이 이제 본명은 변아영 씨고요. 이 BJ 그러니까 개인 방송 진행자죠. 네. 아프리카 TV, 유튜브 이런 곳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 네. 구독자가 16만 명,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리고 개인 SNS 팔로워가 25만 명인데 네.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던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 지난 3월에 일반인으로 살려고 한다. 나 조금 이제 활동 중단하겠다라는 글을 남겼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난 2일에 이 여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인 한 명과 캄보디아로 여행을 떠났다가 이렇게 변사체로 발견이 된 겁니다. 자, 백변. 네. 붉은 천에 쌓여 유기된 채 발견됐다. 이 좀 딱 장면만 상상해도 섬뜩한데 이게 그럼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이 소위 말하는 이 붉은 천에서 지문 등을 채취해서 그러니까 이 여기서 지문이 도출된 사람들을 확인했는데 그 확인된 사람들이 중국인 부부입니다. 지금 일단은 뭐 무허가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통 추정을 하고 있는데 병원을 운영하는구나. 그러니까 일단 이 중국인 부부가 라이윈샤오와 차이 후이지안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 BJ 아영이 이 병원을 찾아와서 수액하고 혈청 주사를 맞다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간 의료사고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근데 여기서 이제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붉은 천 혹은 돗자리 그런 걸로 옮겨서 이제 시신을 유기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벌어진 사건이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이 캄보디아 경찰은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는 그냥 사체 유기밖에 없잖아요. 의료사고랑? 네, 의료사고랑 사체 유기인데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로 기소를 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수액이나 혈청 주사 맞다 사망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시신의 상태를 보면 시신의 목도 부러져 있었고, 또 몸에 멍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제 막 맞은 그런 형태로 좀 부어 있고 뭐 이런 보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뭐 고문이라는 게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알려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처음에 알려졌던 단순한 의료과실하고 사체 유기가 아니라 일단은 현재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라고 확인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전부 유죄가 나온다면 이 부부에게 종신형이 내릴 수 있다. 여기까지 현재 알려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뭐 캄보디아 형법 체계가 우리랑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라고 하면 양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뭐 상해치사 이런 것보다 더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때렸는데 그냥 결과적으로 죽었다가 아니라 고문을 동반한 살해라는 거는 계속 결국 살해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폭행, 고문 막 이런 거 했다는 건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형법 체계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긴 한데 캄보디아법은 뭐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동이나 이슬람 문화권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애초부터 죽일 목적이 있긴 한데 죽이기 전에 굉장히 가학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명예형 이런 거를 처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범죄를 지금까지는 우리 국내에서 발견되지는 없고 생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법전에 안 뒀지만 그런 일부 국가들에서는 사람을 그냥 해치는 게 아니라 이제 고문이라고 해서 뭔가 예를 들어 우리 사극 보면 많이 나오는 뭐 그런 네, 거. 많이 괴롭힌 다음에 죽이는 그런 경우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캄보디아도 그런 법조문을 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이 지금 찾아간 병원 자체가 칸달주라는 데가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데도 아니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인병원도 아니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도 아니고 BJ 아영이라는 분이 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무허가 병원에 게다가 혼자 갔어요. 캄보디아 자체는 지인하고 같이 갔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백변이 얘기한 것처럼 왜 시신이 그렇게 손상되는지와 관련해서는 부검을 해봐야 알긴 하는데 부검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유족들이. 근데 그 현지 사정이 우리보다 그렇게 의료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도 한 달이 넘어서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너무 미스테리한 사건이에요. 저는 그 지인이 그러니까 지인이 진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행을 2일에 갔고 4일에 이분이 병원을 갔는데 시신은 6일에 발견됐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같이 여행을 가면은 자, 우리 저 허변 그 얘기 마저 했죠. 저도 사실 의심스러운 게 있거든요. 딱 듣고 네. 그 허변 먼저 얘기하면 저도 제가 의심스러운 거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그 4일에 병원에 갔다가 6일에 시신이 발견됐는데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같이 갔는데 근데 그 지인이랑 2일 날 도착했다 캄보디아에 2일에 도착해서 4일에 혼자 병원 가고 하루 텀이 있네. 그리고 6일에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혼자 누가 병원에 가면 진짜 아파서 갔으면 같이 가주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병원 간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 오지 않는다, 그러면 찾고 난리 나잖아요. 외진데. 근데 이 지인이 이틀 동안 실종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같이 여행 갔는데 내 동반자가 한 시간만 없어져도 걱정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저는 그게 뭔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분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다고 반드시 전제를 해야 되는데 그분도 뭔가 범죄에 연루가 돼서 어떤 협박을 받고 있든지 아니면 뭔가 아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백변 나는 이 소리 아까 우리 양변이 그 얘기했잖아요. 관광지도 프놈펜도 아니고 그렇지. 캄보디아 말하면 시골에 사실은 캄보디아라는 나라 자체가 막 이렇게 제 프놈펜 제외하고는 아주 막 이렇게 그렇죠. 좀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시골에 무허가 병원에 중국인들이 중국인이 응원하는 네. 의사도 아니에요. 의사도 아닌데 그렇지. 진료 받으러 갔다 와서 저는 그 얘기 듣고 딱 오는 생각 들었게. 납치. 납치. 그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문제는 계속 더 의문스러운 건 이 BJ 아영의 마지막 이제 그 생존했을 당시에 CCTV가 공개가 됐는데 혼자 가요. 진짜? 혼자 걸어 들어가요? 네. 레알? 네. CCTV 혼자 걸어 들어가요. 그 발견됐을 때 아니죠. 어디 이상하다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납치도 허변이 아니야.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인도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통상적으로 같이 여행을 가서 발생했을 때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지인을 저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지인에게도 이 BJ 양이 혼자 왜 그곳에 갔는지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백변이랑 우리 허변은 지인 한번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네. 조사는 해봐야 되겠다는 거고 양변은 뭐가 제일 의심스럽습니까? 아니 일단 부검 결과 기다려 봐야 할 게 혈정 주사라고 하는 게 또 그쪽에서 얘기하기로는 면역력을 높이는 주사였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 뭐 치료제도 아니고 응급 상황도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면역력을 높이는 주사를 캄보디아 시골에서 몸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실제 몸에 어떤 독극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야 뭔가 좀 실마리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오리무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과가 나오면 또 캄보디아 검찰이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를 기소했다니까 캄보디아 경찰도 뭔가 검찰도 보고 있는 게 있겠죠. 보도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 교민은 아니고 관광객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동남아 쪽에서 살해되는 일들이 자꾸 점점 생겨서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다음 주제 보죠. 이것도 좀 얘기가 좀 슬프다. 양변 요거 마트에서 방울토마토를 훔친 40대 여성이 입건됐어요. 사실 네. 방울토마토라고 하면은 마트에서 소고기도 아니고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입건을 됐으면 마트 입장에서는 어쨌든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6살 난 아이가 먹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네, 지난 4월에 구리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마트에서 이제
뭐 이게 재고 정리 같은 거 하다 보면 없어진 물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CCTV에 요즘은 다 잡히지 않습니까? 이 40대 여성이 방울토마토 한 팩을 훔쳤던 거예요. 한 팩이요? 딱 한 팩. 야, 이거 돈으로 하면 4,000원, 5,000원 정도. 뭐 그럴 것 4,000원 같아요. 정도 했다고 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경찰이 또 바로 신원 특정이 됩니다. CCTV가 그래서, 있으니까. 예. 경찰에 왔는데 출석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부터가 슬퍼요. 사실은 그 한 팩조차도 다 먹지는 않았어요. 아이에게 일부는 먹였지만 나머지는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이거라도 돌려드리고 싶다 하면서 남은 방울토마토 팩을 들고 왔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가 사실 벌써 좀 먹먹해지는데 그래서 돈이 없어서 훔쳤다 하면서 뭐 예. 다 자백을 했죠. 예. 예. 그런 사건이고 사실 이 40대 A씨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던 게 이혼하고 아이가 6살인데 혼자 키우고 있었고 전 남편이 또 양육비도 안 주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미 굉장히 심한 생활고고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 관리비 못 내서 이게 집에서 쫓겨날 이렇게 명도소송 당한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뭐 경찰에서도 어떻게 해요? 뭐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서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런 융토 뭐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라고 경찰에서 그런 걸 꾸려서 훈방 조치하고 또 구리시에도 어떻게든 좀 이분들 좀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아니 이런 게 있었구나. 왜냐면 이게 사실은 교과서로 말하면은 절도는 맞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훔쳤으니까 절도인데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이건 다 기소유예 상황이잖아요. 네. 뭐 자백하고 저 경미하고. 근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하기도 전에 훈방 조치. 그럼 기소유예를 하면 사실은 저 수사 자료에는 그렇죠. 남으니까 수사 자료는. 그게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아예 그냥 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전과가 좀 없어야 되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유사 전과들이 있으면 훈방 조치가 안 되겠지.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고령자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 네. 피해가 아주 경미하고 전과도 없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례적으로 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훈방 조치를 해서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장발장을 방지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뭐 대표적인 그런 사안인데 최근에 확실히 근데 이제 이런 류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몇 가지 사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처럼 훈방 조치된 사례도 있지만 네, 아니, 또 2020년에는 대전 시내 한 할인마트에서 80대 B 씨가 접착제 1개, 홍삼 캔디 1봉지, 설탕 1봉지 대략 합치면 10,0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벌금 5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일단 우유만 계산하려고 하고 나머지 계산 안 하려다 이제 들통이 났다고 하는데요. 뭐 이게 일단 재판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한 거라는 취지예요. 피해 규모도 안 크고 생필품이나 식품을 적재한 생계형 범죄고 설탕은 반환했고 범행 인정을 반성한다. 근데 사실 이 80대 B 씨가 어느 정도 경제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벌금 50만 원을 못 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보면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다 봐준 생계형 거예요. 범죄다. 반환됐다.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하면 봐주겠는 걸 다 쓴 거잖아 네. 지금. 근데 벌금 50만 원인데 보시면요 이게 10,000원이에요 지금. 총 훔친 물건이. 접착제 하나, 그렇지. 홍삼 캔 한봉, 설탕 한 봉지. 아마 이거 구치소에서 그렇죠. 예. 하루에 네? 10만 원 예. 정도 해서 5일 정도. 노역장 유치로 네. 아마 노역장 대신 유치죠. 계셨겠죠. 근데 이거면 사실은 80대고 그러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80대 B 씨가 전과가 어느 정도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상습적으로 그러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상속적이었다면 50만 원이 안 나왔겠지. 더 많이 나왔겠지. 이거 근데 아예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 글쎄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법원에서도 이 정도면 선고에까지는 너무 그런가? 이제 기소가 된 상황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이 소액절도, 생계형 절도 사건들을 전부 다 용서해 줘 버리면 예. 이거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냥 내가 가서 내가 돈 없으면 마트나 이런 데서 훔쳐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구나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또 줄 수 예를 들면 있잖아요. 자 배고프면 마트에서 네. 한우 훔쳐다가 먹고 잡히면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잘못했는데 그럼 봐주는 거나 또 이게 터지면 잘못된 안 시그널이 되니까. 이제 또 대중들한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처벌은 필요한데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아까 그 지금 아이에게 그 방울토마토를 먹이려던 엄마 같은 이런 정말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훈방 조치를 하는 거죠. 되게 좁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어려워서 진짜 벌금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훈방 조치도 못 받는 상황까지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왜 우리가 요새 배달앱에다가 뭐 힘듭니다, 뭐 주세요 이런 거 악용하는 사람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엄격하게 좀 심사해야 되는 부분은 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좀 그런 식으로 절충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걸 좀 훈방 조치되는 기준들이 있어요. 앞서 백변 경미심사 경비범죄심사위원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과 없거나 뭐 일단은 20만 원 이하 소액절도. 소액절도의 경우에 이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뭐 일반적이다라고 평가하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주제 좀 보죠. 2년 전 죽은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들어 54년 만에 생모가 나타났고 이후 생모의 얘기가 최근에 방송하고 국회 기자회견 통해서 나왔는데 백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고 김종환 씨가 2021년 1월 23일 대항호 127호 선박의 승선 중에 폭풍우를 만나서 56세 나이로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 김종환 씨 앞으로 사망보험금 2억 5천만 원하고 선박에서 합의금 5천만 원, 그러니까 3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온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은 80대 생모가 이거 다 내 거다. 이거 다 내 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내가 다 받아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 어머니면 받아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는 돌아가신 분이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거예요? 사실혼 배우자만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아주 황당해집니다. 그러니까 법적 부인이랑 아이는 없으니까. 네, 사실혼 배우자는 뭐 이혼할 때는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지만 상속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내 거다. 근데 이제 이 80대 노모는 2살 때 떠나서 54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한 번도 안 보고. 그러면서 다 내 거다 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진 사건입니다. 이게 딱 사실은 사실혼 배우자는 네. 하고 우리 옛날에 사실 공부할 때 헷갈리잖아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있는데 상속권은 상속은 없다. 안 네. 항상 저 헷갈렸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 사실혼 배우자는 오래 살고 혼인신고만 안 했지 부인처럼 산업수준을 불구하고 돈을 못 받아. 같이 살던 이 사랑은 내 남편이라고 할게요. 사실 네. 남편이 그렇게 배 타다가 죽었는데도. 근데 생모는 2살 때 떠나서 80대면 한 80년 동안 50년. 54년. 사망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50대 중반 56세였으니까 그러니까 54년 동안 모른 척하다가 나타나가지고 네. 법으로 보면은 내 내가 재산이 맞다라는 거죠. 상속권자인데 자네나 이거잖아요. 유일한 상속권자가 됐어요. 누나도 있고 형제는 있지만 네. 지금 엄마가 전속이 직계 전속이 우선이니까 그렇죠. 비속이 없으니까. 법적 부인 없고 네. 자식 없고 그러면 바로 위로 가죠. 부모로 넘어가니까. 근데 이 사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분 선원이잖아요. 그럼 네. 선원법에 따라서 이렇게 사망했을 때, 직무상 사망했을 때, 직무 외 사망했을 때 나오는 유족 보상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혼 배우자도 민법에 우선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선언법상 보상은. 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냥 법률상 배우자, 뭐 자녀 부모가 1대1대1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유족들 얘기에 따르면 6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혼이 인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유족 보상금도. 네,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다 50년 만에 만난 2살 때 그냥 떠났다고 하거든요. 그 선언법에 따르면은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었는데 네, 이게 인정이 안 됐다고 해요. 보니까 누나가 있는 것 같던데 이 누나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누나 입장에서는 생모는 지금 이 3남매가 2살 동생이 2살 무렵 떠난 뒤에 한 번도 3남매를 찾아온 적도 없고 밥 한 그릇 해준 적 없다는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준 적도 없고 심지어 3남매 중에 제일 큰 형이 안타깝게 지금 99년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었는데 그때도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찾아오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 큰 형한테는 그 아내와 자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오지 않은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거의 뭐 엄마도 아니다 짐승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지금 울분을 토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유튜브 화면에 이 실종자의 생모가 TV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생모가 한 얘기만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들 보상금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좀 나도 쓰고 죽어야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멘트. 근데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이 사실 이분이 이제 그 이후에 본인도 혼인을 해서 그 이후에 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할머니의 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 이 사망 보험금 선박회사에서 주는 돈 그리고 원래 그 사망한 아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 살고 있던 아파트 다 이 분이 다 가져가시고 지금 80대 중반이거든요. 그분의 자녀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렇지. 그게 지금 제 누나라든가 주변에서 키워주고 실제 같이 생활했던 가족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또 구하라법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재균님이
저 지금 문자 주셨는데 앞서 제가 읽었던 저 방송에서 생모가 재혼후 낳은 자식에게 보험금 줄 거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소리 나오네 이거. 진짜. 자 그런데 이 저 보니까 이 고 김정아 씨의 누나 이 누나니까 하기 때문에 지금 부모가 살아있는 입장에서 상속권은 없습니다. 무슨 뭐 소송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 계속 말했던 것처럼 이 보험, 그러니까 보상금 같은 것을 누가 가져가는지에 관련해서 근데 1심에서는 엄마가 다 이겼고 네. 항소심 진행 중인데 일단은 중간에 이거 처분은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청했는데 그건 인용이 됐대요. 일단 그래서 저 엄마라는 사람이 다 가져는 갔지만 이제 뭐 처분하거나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했더니 가처분 인용도 너무 괘씸해서 한 것 같아요. 제 생각 이게 법적으로 이게 가처분 인용될 만한 사안 같지는 않은데 명백했어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재산의 상속권 조사는 안 된다라면서 네. 가처분 인용을 했어요. 왜냐면 만약에 사실 2차 시험에 이렇게 쓰면 꽈락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말이 안 법적으로는 되는. 이건 꽈락다. 제가 보기엔 판사도 화가 난 거예요. 판사도 너무 이걸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마감한 놓은 건데 본안 소송은 아니지만 가처분 네. 사건에서 일단 이렇게 좀 재량을 네. 가지고 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나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장 예금하고 아파트는 이미 가져가셨어요. 네. 지금 막아놓은 건 보험금 막아놓은 거예요. 음. 보험금 수령. 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무슨 방법은 없어요? 지금? 그 논의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 결격 사유에 우리가 그 돌아가신 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정도까지 돼야지 결격 사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양 의무 저버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넣자는 방안이 하나 있고 네. 또 원칙적으로는 상속을 인정을 해주되 거기에 대해서 이 부양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 불이익을 네. 보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소급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기여분 같은 거를 다른 사람이 주장을 해서 조금 네. 많이 인정해 주는 건데 근데 근데 그뭐 상속권도 있어야 기억은 그래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저는 주장할 수 있는 사실은 사람 자체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제일 처음에 제가 보도를 통해 접한 게 세월호 사건 때. 그렇죠. 그 세월호 사건 때도 단원고 학생들 어릴 때 버리고 떠난 엄마. 제 기억에 어떤 학생을 엄마가 버리고 떠나서 할머니가 키웠는데 엄마가 나타났어. 한 갑자기. 십몇 년 만에 나타나서 뭐- 사실 보상금 엄마가 다 가져가고 천안함 때도 그랬잖아요. 네, 천안함 때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근데 사실- 아직도 안 고쳐졌잖아. 아직도 네. 이게 아직도. 사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허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상속 결격으로 넣자라는 게 이제 어찌 보면 구하라법의 대표적인 골자잖아요. 네. 어느 정도를 안 해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지 그 기준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꼭 그렇. 뭐 10년, 네, 쉽지는 15년 않긴 이렇게 하죠.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게 문제죠. 근데 근데 저는 전- 이거 자체가 사실 우리가 법정 상속을 택하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망자의 의지보다는 법이 정해놓은 비율대로 먼저 가져가는 걸 우선하고 있어요. 이게 대륙복귀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 법이 지금 대륙법을 다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자체를 바꿀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사고 난 분들은 뭐 유언을 사고 난 쓸 수 있는 것도 분들도 평소에 이렇게 본인이 평소- 특수한 상황이 놓여 있으면 아. 유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예. 혹시 이렇게 되면- 잘못되면 네. 근데- 나를 버리고 예. 떠난 생모에겐 주지 말아라라는 네. 그 망자 의사가 아예 무시되고 있거든요. 전 네. 그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봐요. 야, 사실. 이거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지금 유류분 폐지하는 거 전화값이 올라가 있다고. 거기에 한 유류분 폐지를 주장하는 한 농어도 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았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힘들어서 버리고 떠났어. 그럼 떠났으면 영원히 떠나야지. 나중에 돈 받을 때 되니까 찾아와가지고 나도 쓰고 죽어야지라는 얘기를 한다.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납득이 안 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오늘 3분 시대는 여기까지 하고 그냥 집에 가면 섭섭하니까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par 자, 양변. 네. 오늘의 그림은 무슨 그림인가요? 오늘은 이렇게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활동한 영국 화가죠. 월터 랭글리의 그림을 가져봤습니다. 월터 랭글리란 화가를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 19세기가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부흥을 하고 있었던 한참 그런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빨리 변해가고
진짜 증기기관차 시대가 열렸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혜택과는 멀어져 있는 뭐 도시의 빈민들도 그렇고 농촌이나 어촌의 그런 서민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랭글리 본인도 좀 가난한 가정에서 커서 어렵게 공부를 해서인지 그런 쪽에 서민들의 삶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뭐 그림으로 굳이 따지자면 다큐멘터리 같은 그림, 사실주의 뭐 표현을 하죠. 랭글리가 많이 갔던 데는 또 어촌을 많이 관심을 가졌고 어촌에 낮에 화가가 어촌에 가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이들이나 여성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네 어떻게 보면 삶이랑 우리가 어촌이랑도 크게 다르지 않네 싶은 그림들을 참 많이 그렸고 따뜻한 그림들 많이 그렸는데 그 랭글리의 그림 중에 이 그림은 고아라는 제목을 달아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어떻게 와야 이 고아가 와 있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지금 고아를 뭐 길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데려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어를 하러 집에 찾아왔을 수도 있고 한켠에 고아에게 음식을 주고 이 좀 중년 여성과 더 나이 든 여성이 지금 보면 이렇게 바느질을 하던 중간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 할머니는 책이라고 하지만 그 시대에 서민들이 볼 수 있었던 책은 성경뿐이었으니까 성경책을 읽고 있다가 아이가 먹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는 상황이에요. 아이를 자세히 보면 이게 볼이 미어져 있고 피부가 빨간 게 추운 날씨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헤매다가 갑작스럽게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이 의자에 발도 안 닿는 작은 아이죠. 한 6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아까 그 토마토 사인이 생각이 나서 이게 되게 서로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힘든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이 모습. 그러니까 랭글리의 그림들에 다 어려운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꼭 빠지지 않는 게 이런 온기예요. 우연히 마주쳤을 때 온기. 그리고 아이가 혹시 불편할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진 않는 배려의 마음까지도 그림 속에 담겨 있거든요. 오늘 상막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어떤 팍팍해 보이는 우리 삶에도 이런 감동의 눈물이 윤기를 더해줄 수 있다는 거. 혹시 그런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어떤 그런 인연을 마주치면 혹시라도 방울토마토 같은 사연을 마주치면 내가 방울토마토 한 팩은 좀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서 이 그림 골라봤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가 그림 속에 이 할머니가 아이를 쳐다보는 눈빛이 맞아요. 여기 왜 이렇게 따뜻해 보이지? 그런 랭글리 그림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알겠습니다. 우리 양변이랑 쌀롱든지 하면서 좋은 그림을 많이 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정서적으로 공감 능력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사람의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고 백병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기억은 못하죠. 근데 아니, 기억 안 해도 상관없어요. 보고 느끼면 되는 거야. 그 뭘 순간에 딱. 꼭 이렇게 기억을 하려고 말이에요. 기억을 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양지열, 백성문, 허주연 세 분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